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빠르고 쉽게 알려드리는 더구루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지난 3월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이 나란히 파산을 했죠. 이렇듯 이딴 파산으로 미국 은행권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국투자공사가 1분기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2만 87주와 시그니처 은행 9만 1000여 주를 전량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한국투자공사는 파산 위기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주식 약 11만 460여 주도 매각했고요. 한국국민연금공단도 실리콘밸리 은행 약 10만 주가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약 25만 주가량을 전량 처분했습니다. 이렇게 대량 주식 매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매각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새로운 투자 혹은 숨고르기? 재정통화 거시경제 전문가 이정원 한양대 금융대학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KRC가 미국의 금융주라든지 은행주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것은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크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를 중심으로 은행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서 주가 하락이 상당히 지속됐죠. 리스크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확산될 수밖에 없고요. 아직까지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고, 이런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금융주 혹은 은행주를 가지고 함으로써 부푸펀드의 리스크를 늘리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행동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어떤 리스크 분석 하에서 금융주의 위험성이 잠재적으로 있다라는 관점하에서 금융주나 은행주에 대한 비중을 많이 줄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금융권 위기가 패거스트 은행들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금 같은 것들이 많이 감소했는데 미국의 대형 은행은 한 1% 내외, 지역 은행들은 한 4% 내외 정도로 많은 수준의 예금이 감소하고 있어가지고 우려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대형 은행하고 지역 은행은 좀 나눠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대형 은행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지역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작년 현상처럼 대형 은행의 안정성은 조금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지역 은행의 돈이 대형 은행으로 가면서 대형 은행의 건전성은 유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대형 은행의 크레딧 디폴트 스왑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죠. 부도 확률에 대한 어떤 보험료는 3월 이후에 가장 떨어진 상황이다. 대형 은행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많이 희석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축은행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저축은행들의 예금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시중은행으로 많이 돈이 움직이는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오히려 대형은행 차원에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형은행 자체에 대한 위험이 희석되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분석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역은행들은 혼합된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은행들에 대해서 이제 가장 최근 데이터는 약간의 예금이 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의미 드는 상황이고요. 이런 은행의 위험성에 대한 측도는 얼마나 정부로부터 구제자금, 구제금융 같은 것들을 이용하고 있느냐. 이게 그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아직 견해인 것 같습니다. 은행 유동성이 필요하면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직접 꿀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좋다 그러면 은행이 부정적인 시그널이기 때문에 별로 하지 않는 행동이긴 한데 이런 금액 자체가 그렇게 급격하게 줄지 않고 있다. 3월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나면서 은행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출 이런 게 늘어나게 됐는데 이런 것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정부 채권들을 액면가로 사주겠다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는데 이런 수요 역시 아직 크게 주는 양상을 보이지 않아서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예금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런 구제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좀 줄어들어야 확실하게 이제 회복세를 관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은 은행들이 유동성 관리에 더 신경 쓰게 되고요. 유동성 관리에 더 신경 쓰게 된다는 얘기는 위험한 대출을 하지 않는다라는 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이 위험한 대출을 안 한다는 얘기는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많이 줄인다. 불안한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많이 줄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경기 침체는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은행의 유동성이 줄이게 되면은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 압력이 역시 줄어들 거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정상화, 경제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기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효과가 난다라고 보지만 이제 전반적인 어떤 미국의 경기 차원,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아서 오히려 문제인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엄청 부정적이지는 않다. 경기 악화를 통해서 물가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면서 정상적인 통화 정책을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양면적인 측면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에 관한 단독 뉴스입니다. 기아가 1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며 멕시코의 신규 전기차 공장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전기차 모델 전용 생산 공장을 짓기로 한 건데요. 누에보레온주 대표단은 지금 현재 방한 중으로 지난 15일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기아 본사를 직접 찾아 임원진과 기아 멕시코 공장 증설 관련 투자 유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특히 논의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결과라는 점이 참 놀랍습니다. 가르시아 주지사는 누에보레온은 전기 모빌리티의 차세대 글로벌 허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신규차 공장 설립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을 위한 플랜 B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IRA 원산지 규정에 따라 멕시코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미국에서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멕시코 시장으로 발길을 돌린 기아,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에서 국내 자동차 기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세한 이야기 조태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이번에는 기아차 소식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이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그 틈바구니에서 국내 기업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오늘 나온 소식은 그 과정에서 고심의 결과, 그 가운데 또 하나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면은 기아가 멕시코 누에보레온이라는 곳에 새로운 공장을 만든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EV 공장, 그러니까 전기차 공장이라는 점입니다. 위키백과를 찾아봤는데요. 여기 누에보레온주라는 곳이 지도상에서 보니까 미국이랑 굉장히 인접한 곳입니다. 여기 주지사가 트위터에 올린 내용이에요. 트위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곳 주지사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트위터에다가 굉장히 뭘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쭉 내려서 여기가 아마 기아차 공장 연구소 쪽인 것 같죠.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어도 모르겠는데 스페인어로 나왔죠. 어찌됐건 결론은 현대 기아차가 멕시코 이쪽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난 사진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금 이 주지사가 방한 중이거든요. 한국과 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방한을 한 상태인데 여기서 무슨 논의가 있었겠죠. 그 내용을 트위터에 먼저 올린 것 같습니다. 다시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략 기아가 10억 달러 정도, 지금 환율로 하면 한 1조 3천억 원 정도가 되죠. 이 돈을 투자해서 전기차 모델 전용 공장을 짓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주 전 세계가 기업들 투자를 유치하려고 난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공시로 한번 가볼게요. 기아차의 분기 보고서인데요. 여기서 생산 설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멕시코 공장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멕시코 공장의 지금 생산 실적을 보니까 대략 한 이 정도가 됐네요. 다른 공장들에 비해서 조금 작긴 하지만 앞으로 계속 커지긴 하겠죠. 이 공장이 바로 말씀드렸던 누에보레온주에 있습니다. 2016년 9월에 준공이 됐고요. 그 다음부터 K3 그리고 프라이드 이런 차들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이 주지사가 트위터에 글을 올린 다음에 기아에서는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거는 항상 기업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정치와 기업의 차이라고 봐야겠죠. 기업들은 확정되지 않은 거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어찌됐건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는데요. 아무래도 누에보레온주의 공장이 하나 있으니까 이 인접 가까운 곳에 새로운 공장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왜 멕시코냐? 역시 이번에도 그놈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IRA에서 제일 중요한 거 북미 최종 조립 전기차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북미라고 했을 때 그린란드 같은 것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미국,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다름 아닌 멕시코 정도가 여기에 포함이 되죠. 멕시코에 공장을 세워서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한다면 미국의 제품을 수출할 때 IRA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핵심 소재가 리튬인데요. 이 리튬이 멕시코에도 상당히 매장이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가 지금 국유화를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점들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에보레온이 입지도 꽤 좋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인접해 있고요. 여기에다가 산업단지 그리고 생산 공장 같은 것들도 밀집을 해 있거든요. 국내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곳도 이곳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죠. 산업 환경도 좋고 기반 시설도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IRA의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까 완전히 땡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덕으로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전기차 하면 아직은 테슬라죠. 테슬라에서 4680 배터리, 이건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건전지처럼 생긴 제품이거든요. 되게 큰 건전지처럼 생겼습니다. 이거를 자체적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성능이 별로 안 좋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거든요. 파트너사인 파나소닉,
이쪽에서도 원래는 올해 4월쯤부터는 이 배터리를 양산을 하겠다고 밝혀왔는데요. 이게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년 4월 이후에 양산 계획으로 좀 미뤄진 상태입니다. 시제품은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좀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가 자체 생산한 4680 배터리, 이 4680 배터리의 성능이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소식입니다.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최근에 여기 보시면은 이재용 회장 그리고 일론 머스크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죠. 이렇기 때문에 삼성 SDI가 대안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테슬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론입니다. 자동차 시장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확실히 시대가 바뀌는 느낌입니다.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전환하는 추세 자체는 확실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의 재편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와 배터리 정도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세대의 핵심 산업들 모두 이런 재편 과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대단히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별 기업의 대응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부 차원에서 거시 산업 정책의 변화, 이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거든요. 이것이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변화를 놓치지 말고 항상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시 김은비 아나운서에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한화, HD현대, 두산. 국내 우량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경제부 장관과 회동했습니다. 이 수백조 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정조준했는데요. 지난 15일 산업통상 간담회에서 우크라이나 수석부 총리 겸 경제부 장관은 한국 기업들과 회동했습니다. 한화와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전력, HD현대중공업, SK모바일에너지, LS, 대명, 현대코퍼레이션, 소프트뱅크 등이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스비리덴코 장관은 우크라이나 개발 프로젝트 비용은 5천억 달러를 넘는다면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어요. 특히 중점 분야로 재생에너지, 자동차, 배터리, 조선, 철도, 농기계 등을 꼽았는데요. 우크라이나 산업단지 개발 참여를 주문하고 수입관세 면제를 비롯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죠. 우크라이나 적극적인 구획 속에 윤석열 정부도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지원하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국내 기업들을 응원합니다. 오늘 덕으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덕으로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